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11번째 시간으로 한홍구 논설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과 윤석열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쌍두마차. 문 대통령과 검찰총장 악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윤석열은 원세훈, 국정원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을 파헤쳤다가 최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한 후에도 검찰 수뇌부의 압력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핍박을 받았다. 윤석열은 고등검찰청에서 2번 연속 발령이나 검찰 내부에서 흔히 고등학교 2번 간다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버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그리고 2019년 7월 윤석열은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논란이 되는 사건의 중심에 서면서 윤석열은 많은 의혹을 남겼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과 중앙지검장 조영곤 등의 수사 내역을 폭로하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큰 화제를 모았고, 2016년 12월 최순실 특검에 합류할 때는 일부에서 박근혜 장관과의 악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깡패라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일부에서는 검찰주의자인 그가 과연 촛불 정권의 검찰개혁을 안에서 수행할 책임자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윤석열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이로부터 채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조국을 법무장관에 지명했다. 조국과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쌍두마차를 이끌어야 할 말들이 따로 놀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의 임명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넘어 검찰의 특권을 지키려는 오만한 시도였다. 그로부터 벌어진 조국 일가에 대한 먼지털이 수사는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찰주의자 윤석열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입시비리나 표창장 위조 혐의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대체 검사 30여 명이 투입되어 난리를 칠 일이었을까? 재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동료 검사에 대해서는 못 본 척 눈 감던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범죄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거듭했던가? 검찰개혁은 다른 관료개혁이나 언론개혁, 나아가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필수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였다. 재벌개혁이나 언론개혁이 매번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검찰이 언론과 유착되고 재벌의 경호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100번 타당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 절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해 준비된 대통령이기도 했다. 그는 검사와의 대화로 대통령직을 시작하다시피 한 노무현 대통령 아래서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이었고, 검찰 때문에 상사이자 버신 노무현을 잃었고, 야인 시절 김인혜 교수와 함께 참여정부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까지 펴낸 바 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었기에 수많은 개혁과 과제의 분야에서 검찰개혁 하나만큼은 제대로 처리해주길 기대했었다.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었을까? 조국 장관 후보자 일가에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벌인 것은 분명 검찰개혁에 대한 도전으로 진압되어야 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꼭 조국 장관의 임명 강행이었을까?
여기서 진영 논리 또는 팬덤의 정치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주목하는 시선은 일찍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바로 그 달인 2017년 5월 주목할 만한 시선으로 덤벼라 문파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며 팬덤 정치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조국 장관 사태 당시 그 적폐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조국 수호로 축소되었고 조국이 상처만 입고 물러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뒤에는 검찰개혁 윤석열 자르기로 또다시 축소되었다. 조국 장관 지명자에 대해 검찰이 결사반대할 때 여기에 밀리면 안 된다는 기류도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조국 장관 지명을 처리하고 추미애나 다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여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 그 당시 분위기는 검찰도 수구 언론도 수구 야당도 조국만 아니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사실 검찰개혁은 법무장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 해결해야 했다. 권력 핵심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매달린 것은 그가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는 공분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2019년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친문 핵심들은 차기 구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조국 법무장관이 2019년 10월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대비책이 필요했기에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 수호를 소리 높여 외친 것은 결국 조국에게 큰 독이 되었다. 만약 그 당시에 조국 장관 지명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조국 타도에 온 힘을 쏟던 검찰과 수구 진영의 공격 목표를 사라지게 하여 검찰개혁 국면에 주도권을 잡은 것은 물론이고 조국을 정치적으로도 지키는 길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 일부 후퇴하여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였다면 조국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부산지역 선거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였거나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을 것이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비열한 공격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개운치 못했던 것은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하나씩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조국 장관이 권력의 핵심에 진입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지만 어머니가 일하는 대학에서 딸이 봉사하고 그 일로 표창장을 받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그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닌 진짜라 할지라도 참 민망한 일이지 않은가. 박근혜 탄핵 촛불과 같이 들었던 사람들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일그러진 검찰개혁 조국에 물러나고 추미애가 장관에 임명된 것 뒤에도 기회는 있었다. 2020년 1월 추미애 장관이 정식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는 윤석열 취임 이후 특수통 독식에 불만을 품은 검찰 내부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진영은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당은 뒷전에 물러나 있었다. 그 사이 검찰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건, 라임 자산운용사건, 월성원전 정체성 평가조작 사건 등 정권 핵심들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력비리 사건 수사에 열을 올렸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배제, 징계 등 강수를 이어나갔지만 여론의 추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검찰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길을 쓰고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는 것으로 지게울해졌다. 이런 여론 지형이 곧 수구 언론이 검찰개혁의 대의를 가리기 위해 일련의 사태를 주윤 갈등으로 몰고 갔기 때문일까? 자르려면 확실히 잘랐어야 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윤석열의 징계 사유는 1년 넘게 나라와 민주주의를 뒤흔든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사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오랜 사찰과 정보정치 역사를 지닌 우리의 맥락에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지만 윤석열의 직접 관여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해임 사유로 삼기에는 아주 약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징계 수위를 해임이 아니라 징계 2개월로 정직 2개월로 정했던 것이고 검찰 엘리트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법부는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만 징계 2개월도 내리지 못한 사안으로 뒤늦게 탄핵을 주장하면서 대중들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정작 대중들이 윤석열과 검찰에 대해 분노하면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하다고 느꼈던 핵심적인 쟁점 조국 장관 일가를 잡기 위해 수십 명 검사를 동원하고 사안과 무관한 여고생 일기장까지 탈탈 떠는 행태에 나도 검찰에 지키면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대중들의 공포와 공분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공수처 같은 강력한 반부패 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특히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도를 넘는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그렇지만 공수처란 문제점이 없는 것일까? 공수처 자체의 출범을 막으려는 야당의 목리에 끼는 탓이 크지만 공수처 중립성 보장을 위해 유일한 장치였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야당의 비토가는 법 개정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길밖에는 없는 것이었을까?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뀐다면 공수처는 상권 분립을 깨는 권력의 무시무시한 칼이 될 것이며 현 집권 세력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다. 팬덤 정치와 대통령. 민주당은 공수처의 위험성을 제기하며 이에 반대한 검태섭 의원을 품지 못했다. 수만 통의 문자 폭탄에 평생 먹을 욕을 한 번에 다 먹었다는 검태섭이 공천 단락에 이어 결국 쫓겨나다시피 탈당한 것은 팬덤 정치의 단적인 사례였다. 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반대한 것이라면 당이 당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개혁의 수단의 하나인 공수처가 갖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인데 그런 사람이 있을 자리를 없애버린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검찰 집권 초기에 표출했던 수기 민주주의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사라지고 팬덤 정치만 남은 형국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런 비극을 경험한 한국에서 대깨문이 출현한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대통령과 여당이 초기에는 팬덤 정치의 수혜자, 향유자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대통령도 여당도 팬덤 정치의 포류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검찰개혁이 주요 갈등으로 쪼그라드는 과정에서 제일 답답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임명하고 그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사람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면 대통령이 윤석열을 조용히 불러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했어야 했나. 그래도 윤석열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그를 해임했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해임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고 혹시라도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해 대중들을 직접 설득했어야 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법무장관 뒤에 숨어있기에는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 혼란과 부담이 아무리 크더라도 지금과 같던 엉망진창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영삼은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의 해임을 단행하지 않았던가. 대통령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여당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개혁에도 때가 있는 법인데 총선 직후 원구성 시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을 신속과감하게 통과시키지 못하는 사이 부동산 사태와 윤석열 징계 논란 등으로 개혁의 동력은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 전까지 그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모르겠다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